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 그리고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유진 위원은 방송 첫 출연이시죠? 어디에도 인터뷰 안 하셨죠? 지금 이 상황과 관련해서. 방송은 처음입니다. 방송은 처음이신가요? 네. 언론사 제가 그 멘트는 보도를 통해서 많이 봤는데, 예.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예. 방송에서는 처음. 그렇습니다. 지금 방심위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조금 시청자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그 민원 사주 혹은 청부 민원 이런 의혹에 대해서 보도를 좀 보셨을 텐데요. 네. 이게 지금 유희림 방심위원장이 그 위원장으로 그 들어오고 나서 방심위가 계속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제 핵심은 정부 여당의 비판적인 방송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과잉 제재를 해왔고 언론 통제의 어떤 그런 시도들을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시기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유 위원장의 가족, 친지 그리고 지인들이 무더기로 민원을 넣었다라는 사실이 공익 제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진상 규명하자는 쪽과 그걸 은폐하려는 위원장 쪽이 맞부딪히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그 의원님 압수수색이 들어갈 때는 원래 그 제보자 색출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정보 유출로 바뀌어가지고 제보자를 찾는 방식으로 하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일단 유희림 위원장이 방심위에 온 이후로 방심위에서 전대미문 상상 초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민원 사주 혹은 청부 사주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건 저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하여 방심위를 저는 완전히 무슨 줄 서는 기관처럼 만들어서 심의가 아니라 정파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그 의제 바꾸는 방식 있잖아요. 이게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서 예를 들면 내부 정보를 유출한 정보 유출 프레임으로 프레임을 바꾸는데 왜 이게 가능하냐? 류림은 뭘 믿고 그러냐?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아무리 니네가 고발해봐 검찰이 끄떡이나 할 것 같아? 대통령이 내 편이야? 이런 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관계를 저희가 좀 확인하고자 지금 김유진 위원께 여쭤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옥시찬 위원 그리고 또 김 위원 두 분에 대해서 한 분은 폭력 욕설, 한 분은 비밀 유지 위반, 의무 위반, 회의 진행 방해 이런 등의 사유를 들어서 해촉하겠다라는 입장인 건데 지금 해촉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난 금요일에 긴급 전체 회의를 여권 추천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소집을 했고 그리고 그분들이 옥시찬 위원과 저에 대해서 해촉 건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용산에 재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저는 지금 이 순간에 해촉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루 이틀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대통령이 결정하면 그냥 해촉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보도 나오는 것들 보면 아마 오늘 중에는 해촉하지 않을까라는 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폭력 욕설 이게 어떤 사건인 것인지 그리고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데 도대체 무슨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건지 이것도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이 과정이 좀 설명이 돼야 되는데요. 민원사주 의혹이 터지고 나서 저희 야권 추천위원 3명이 안건을 발의를 했습니다. 3명 이상이면 안건을 제의할 수도 있고 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3명이 1월 3일에 긴급 전체 회의를 열자 이렇게 해서 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그때
그 안건을 3가지를 올렸습니다. 첫째가 네. 이른바 공익 제보자 색출과 관련된 일체의 시도를 중단할 것. 네. 그다음에 위원회 내부에 예. 이 의혹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것. 네. 그다음에 3번째가 위원장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이 위원회의 그 신뢰 추락에 대해서 사과하고 네. 위원장이 이 조직을 사유화해서 자신의 개인 의혹을 덮는데 직원들을 동원하지 말 것. 근데 이 정도의 안건을 이제 상정을 했는데 네. 1월 3일 회의 2시간 전에 여권 위원들 위원장을 포함해서 모두가 일정이 있다라는 이유로 취소를 해버렸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많이 오셨는데 네. 그냥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네. 기자분들을 모시고 네네. 기자 간담회를 긴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러이런 취지로 네. 회의를 소집했고 네.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안건은 이러이런 것들이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했거든요. 기자 대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10여 분이 조금 넘는 기자들이 오셨고요. 네. 그래서 그 기자분들한테 안건 제2의 취지와 안건 내용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저희가 제의를 했기 때문에 그 제의된 내용을 제가 문서로 줬어요. 네네. 그랬더니 이제 그게 나중에 안건으로 됐는데 비밀 유지 그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거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되는 게 네. 위원회의 모든 안건은 회의가 열리기 전에 기자들에게 공개가 됩니다. 네. 네, 공개가 돼서 네. 기자들이 안건을 알고 있고 네. 그다음에 공개된 회의에 방청을 하는 기자는 모니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 회의 자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이거를 과연 그 지켜야 한 비밀로 볼 수 있는가? 아니 미디어 담당 기자 저도 해봤지만 다 네. 그렇게 취재해서 보도하거든요.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엠바고 걸고 주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 논란에 이제 그 소지가 큰데 이걸 네.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했고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제가 도대체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와 공정은 어디로 간 겁니까? 아니 류일임 위원장이 온 이후로 네, 이게 이 윤석열 정권 이후 국가기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저는 표본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류일임의 방심위원회는 이렇게 사실 야당 위원이 있기 때문에 다 드러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부처들은 어떻게 운영이 될까 정말 심히 걱정되고 네. 네, 우려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사건의 출발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텔레비전이라든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패널들이 이른바 정부 비판을 하는 것을 문제로 삼아서 그것을 민원으로 방심위에 넣도록 하고 그거를 심의하고 규제하기 위한 이를테면은 정권을 옹호해야 되는데 자꾸 나와서 정부 비판을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거였던 거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옳으냐 이 문제 제기가 있는 건데 느닷없이 누가 얘기했어? 이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얘기한 거야? 그 사람 색출해서 혼내주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 건이 이제 심각한 것이 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제재를 할 때 가장 그 무거운 제재가 과징금입니다. 네. 그래서 보도와 관련돼서는 과징금을 매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번에 민원 사주 의혹으로 네. 문제가 된 이 민원들은 뭐였냐면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보도를 네. 방송사들이 인용 보도했다. 그것만으로 4개 방송사에 무려 합계 1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인용 보도들을 예. 심의를 해달라고 낸 민원들이 상당수가 유일임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었다는 내용인 예. 것이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부의 비판적이거나 불리한 보도에 대한 제재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네. 단지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엄청난 과징금까지 그 제재를 하게 된 사안이 네. 바로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의 어떤 안건이었다라는 네. 걸 생각하면 너무 심각한 문제이죠.
의원님, 이게 그 민원연에서 네. 지금 강제 수사 대상은 바로 류일임 위원장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직권남용, 업무방해, 이해충돌 방지, 공직자 신고자 보호법, 뭐 이런 등등에 관련해서 검찰도, 경찰도, 국민권익위원회도 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조금 문제 제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뭐 너무 당연한 네. 거고. 예. 그리고 적어도 지금 이제 김유진 위원이 소중한 것이 네. 안에서 그 일을 다 겪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록을 가지고 있지 예. 않겠습니까? 예. 네. 그리고 저는 방심위 직원 누군가도 이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하여 나름 다 그 마음에 기록하든지 각인해 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예. 제가 검찰공화국 검사 대통령이 왜 위험한가. 검찰권이 사적으로 남용되기 때문이다. 네. 내 편은 봐주고 나의 정치적 반대편에게 무자비하게 칼날을 휘두른다. 네. 그런 거잖아요. 예. 지금 류일임 위원장 왜 이럴까요를 계속 묻잖아요. 여기저기서. 예. 이유 딱 하나라니까요. 내가 불법을 저질러도 탈법을 저질러도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도 검찰과 경찰이 나를 봐줄 거야. 왜? 대통령이 내 편이거든. 예. 이런 태도이기 때문에 지금 민원연이 낸 이 성명서 맞죠. 네. 이해충돌 방지죠. 예. 그리고 청부 사주죠. 예. 민원 사주고. 예. 예. 그리고 거기 보면 동생이 동원된 것 같은데 류 씨가 있잖아요. 네. 흔치 않은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상해서 뭐지 이렇게 예. 할 사안이고 네. 이거는 경찰 단계에서 수사해도 그냥 네. 저는 진실이 밝혀질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예. 경찰이 안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부 그 고발에 대해서 네. 공익 제보자로 보호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예. 적어도 민주정부,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불리해도 권익위가 공익 제보자는 공익 제보자라고 했거든요. 네. 이건 모든 국가기관이 오직 대통령에게만 충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나서서 시정할 수가 없잖아요. 시정은 네. 할 수가 없잖아요. 항의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언론도 보도를 잘 안 하니까 네. 이렇게 억울하게 해촉당한 그 내부 인사가 네. 증언하고 다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방심위 직원들이 굉장히 용기 있게 나서서 이 문제를 가짜뉴스 심의센터인가요? 네. 그거 지금 돌아갑니까? 그 가짜뉴스 심의센터는 예. 저희도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연말에 네. 그 문을 닫았는데요. 네. 그 형식적으로는 문을 닫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더 심각한 문제들을 지금 제도화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신속심의라는 절차를 예. 여권 추천위원들이 예. 저희는 이제 다 반대를 했고요. 퇴장을 했고 네. 네 분이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 네. 그 신속심의 절차라는 게 뭐냐면 위원장이나 예. 또는 위원 3명 이상이 예. 제의를 하면 예. 특정 안건을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지금 모든 방송사마다 신속심의 안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9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9건이 신속심의 안건으로 이제 올라가 있다고 하고 네. 제가 그 9월 8일 회의에서 예. 들어갔을 때 신속심의 안건 3건이 올라와 있었는데 예. 그 안건 3개를 보면 네. 신속심의라는 이 제도를 왜 만들었을까 하는 것들이 좀 짐작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불리한 방송이나 비판적인 방송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제재를 하겠다라는 의도였고 지금 방심위의 민원이 수천 건이 이제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많이 밀려 있어요. 안건이 워낙 많다 보니. 네. 그런데 이 신속심의 안건을 이제 지정을 해버리면 예. 예를 들어 6개월 걸릴 것이 한 달에서 2달 사이에 이제 끝낼 수가 있는 예.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때 이제 정부 여당의 불리하거나 비판적인 방송은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고 예.
지금 9건이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는 미디어오늘에서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네. 1차 올라온 3건 중에 하나는 MBC의 그 후쿠시마 오염수 네, 보도. 예. 그리고 2건은 한동훈 전 장관과 관련된 네. 보도인데 예. 어떤 것도 긴급하게 심의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들이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긴급하게 심의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보도 내용이 이제 MBC 같은 경우에는 오염수를 방출한 날 후쿠시마항을 이제 스케치를 한 영상이 나갔는데 그 영상에 물고기가 땅에 이렇게 죽어 있는 이 장면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오염수 때문에 물고기가 죽은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라는 취지로 이제 안건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장관과 관련돼서는 진행자와 패널이 사실과 일부 다른 내용을 보도를 합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정정 보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긴급하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였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건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서 저 굉장히 이제 그 심각성을 느꼈고 과연 방심위가 도쿄 전력을 위해서 심의를 하는 것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자괴감이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이게 그냥 저희가 웃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심각한 대한민국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최소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것을 경고하는 내용의 공익적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긴급심의 결정을 내려서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 저 긴급심의로 제가 지켜본 방심위 그리고 회의록 이렇게 쭉 보면 기준이 딱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바이든 날리면 소송 그 말을 제가 제 귀를 구속하라. 바이든으로 들은 제 귀를 구속하라.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보도를 MBC만 한 게 아니에요. 140여 개 언론이 했다니까요. 그리고 TV조선도 방송했어요. KBS도 했어요. 근데 MBC만 찍어가지고 문제 삼아요. 그게 이제 주유소 습격 사건처럼 하나를 찍어서 말하자면 한 놈만 패면 그 효과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영향을 끼쳐서 그걸 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MBC가 항소했으니까 그 싸움에서 MBC가 결국은 이기리라고 보는데 제가 웃기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그 소송의 판사의 판결을 보고 딱 한 가지 어머 좋은 게 있더라고. 어떤 거요? 그러니까 김유진 위원 전문가니까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뭐냐면 그동안엔 언론에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 그런데 이번에 판사는 MBC로 하여금 바이든임을 입증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특히 그 민원연이나 시민언론운동 단체에게는 와 이런 판결이 나왔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동안에는 우리가 제일 어려웠던 게 언론사와 소송을 하면 그 소송의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언론사에도 지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모 판사님이잖아요. 그 판사님이 맡아주시면 진짜 언론운동계에 새로운 한 발짝 나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과징금을 매겼는데 그것도 딱 찍어서 매겼다니까요. 아까 김유진 위원이 말씀하신 과징금 매긴 것도 찍어서 매겼고 똑같이 인용한 다른 방송사는 과징금 안 매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신속심이 원래 있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신속심이 웬만하면 안 하는 거죠. 아주 예외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12구 참사가 터졌을 때 그 희생자들이 이제 돌아가신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굉장히 선정적으로 보도가 되기도 하고 인터넷 게시물로 떠돌아다니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희생자들의 인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거는 신속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위원들이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뭐 다수결로 밀어붙인다든지 네. 또는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뭐 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예. 기본적으로 위원회가 합의제 예. 기구이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네. 결론을 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유림 체제에 들어선 이후에는 네. 합의는커녕 협의 또 토론조차도 네. 제대로 잘 안 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예컨대 대통령실에서 해임 결정을, 해촉 결정을 해버리면 그러면 방심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방통위를 하도 2인 체제 합의제 기구가 독임제 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방심위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지금 그 유일임 위원장 포함해서 여권 네. 추천위원이 4명 네. 그리고 야권 추천위원이 저 포함 3명입니다. 네. 그래서 4대 3이에요. 예. 그런데 두 사람이 해촉이 되면 4대 네. 1이 되겠죠. 네. 근데 저와 옥시찬 위원은 대통령 추천 몫이기 때문에 네. 저와 옥 의원을 해촉하는 동시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6대1이 그러면 6대1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추천한 네. 두 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임명을 안 하다가 예. 대통령 몫을 2명 새로 추천을 하면서 민주당 추천 2명을 예. 위촉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6대3이 될 수도 6대3으로 구색을 예. 맞추면서 이제 방심위가 정상화되었다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아니 민주당은 이제 할 방법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2명을 이미 추천했는데 그 네. 동안에는 이 2명이 국회의장 몫이었죠. 그런 네, 게 민주당 추천이 아니라 국회의장 국회의장 몫이에요. 몫이고. 근데 이 중에 황열현님은 예. 추천한 지 오래됐어요. 예. 근데 그때 임명하면 여권 우위 구도가 깨지기 때문에 임명 안 했던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한 명은 사실은 이런 과정에서 별 의미가 없는 네. 숫자였고요. 예. 그리고 지금 한 분이 남아 있는데 윤성옥 의원, 이분은 민주당 추천이에요. 네. 근데 지금 만약에 이 순간에 윤성옥 의원이 그만두면 네. 4명이 되죠. 예. 지금 이 순간 그냥 예, 요 그렇죠. 순간 그럼 따지면 4대 0이 되는 거네. 4대 0이지만 네. 회의를 못 열죠. 네, 지금 이 원사이드 순간. 안 네, 그런데 오전에는 회의를 못 열고 오후에 네. 이제 김유진 의원하고 옥시찬 의원을 예. 대통령이 해촉시켜 버리면 그리고 예. 2명을 그냥 꽂아 버리면 예. 그냥 6대 1, 6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6대 3 구도는 네. 방심위 자체가 6대 3 구도입니다. 그런데 이 6대 3 구도의 의미는 네. 3명이 네. 견제한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건 뭐냐? 방심위가 정상 운영된다는 거예요. 예. 적어도 정연주 위원장이 위원장일 때 네. 거꾸로 6대 3이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그때 회의록을 보면 정연주 위원장은 이런 신속심이라든가 과징금을 때리는데 네. 정연주 위원장 마음에 혹은 대통령 마음에 드는 쪽은 과징금 때리고 예. 나머지는 안 때리는 일을 하질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파행 운영하에서 민주당 추천 몫이 들어간다는 건 네. 그냥 들러리 서는 거 외에는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네요. 그런데 이미 추천을 해버렸으니까 그 개인들의 자리가 보장된 거잖아요. 언론노조가 저한테 네. 계속 얘기했다는 게 그거잖아요. 차관급 자리에 욕심내갖고 안 그만둔다고. 그런데 제가 그게 아니라 네. 이게 흑과 백이 명백해지고 방송 장악하려는 놈과 예. 방송 장악을 저지하려는 놈 사이에 전선이 그어지고 예, 예. 민주당이 명확히 이동관 탄핵 입장을 예. 가질 때내 그만둔다. 예. 이런 거였는데 후자를 얘기할 수 없으니 예. 저보고 맨날 그랬잖아요. 자리 욕심 때문에 이런다고. 지금 그런 욕을 먹기에 딱 맞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언론노조 왜 침묵합니까 지금? 이렇게 2명이나 해촉하고 유일임 위원장 뭐 체제를 인정하시는 겁니까 언론노조는? 언론노조 왜 지금 아무런 입장이 안 왜 나오죠? 이렇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진짜 이상하네요. 확인을 좀. 제가 예. 언론노조 입장까지 확인을 미처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방심위원님께 제가 언론노조 입장을 여쭤보기가. 네, 언론노조 입장까지는 제가 아니,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기자니까. 네, 예. 네. 근데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정부 비판을 하는 공영방송의 보도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더불어 시민들의 어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상황인데 언론노조가 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나서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추가 취재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해촉이 되면 가처분 신청하십니까?
지금 임기가 얼마나 남아 있는 거죠? 7개월 정도 남아 있고요. 네.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정윤주 위원장이 해촉이 됐을 때 가처분 신청이 각하가 됐어요. 이제 그게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한번 법적인 판단을 좀 구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이기고 지고의 문제를 떠나서 제가 이 해촉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게 제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진행되는 이 언론에서의 어떤 역사적 퇴행과 관련해서는 기록을 남기는 차원에서라도 이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뿐만 아니라 만약에 김유진 의원이 지금 소송을 안 하면 김유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준 공무원으로서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해서 방송심의에서 쫓겨난 사람으로 그냥 정지되는 거예요. 기록이. 그래서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본안소송까지 가서 이겨야죠. 그리고 이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기자회견했다고 이거를 지금 비밀유지 의무를 어겼다라는 건데 이거는 재판 과정에서 다투면 명백하게 승소할 수밖에 없어요. 상식을 가진 판사라면 이 전반의 과정이 다 해명이 될 것이고 관련된 재판 과정은 저희도 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김유진 의원 모시고 좀 말씀을 나눴고요. 정치 현안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김유진 의원 괜찮으시면 같이 계셔도 되고. 아니요. 문외한의 시각에서 일침을 날릴 겁니다. 반드시. 요거 정리하기 전에 한 말씀만 제가 최 의원님을 위해서 아까 그 말씀 중에 민원사주 의혹이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의혹했어요. 아니 중간에 한번 뺐어. 와, 의혹이라는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고 의혹이다라는 말씀을 덧붙이시지 않으면 우리 그 위원장님께서 또 어떤 그 문제 제기를 하실지 몰라서 민원사주 의혹입니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렇게 꼼꼼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괴로웠을 거예요. 방심위를 이렇게 꼼꼼하게 지금 현장 생방송 중에도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또 있어요. 제가 한마디 할게요. 저는 이제 이런 일을 하는지 몰랐어요. 방심위 직원들이 위원 평가를 했어요. 위원 평가. 다면 평가입니까? 서로 상호간에? 아니 위원간이 아니라 방심위 직원들이 평가를 했는데 그거 50% 넘는 위원 아마 역대 없을 거예요. 하면은 저조차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과반이 훨씬 넘는 69.9%인가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나 이거 페북에도 써놓고 까먹었네. 69.9%가 긍정평가를 했고요. 부정평가가 6%인가 7%밖에 안 되더라고요. 부정평가는 1%대입니다. 그래요? 7%였는데 다시. 정말 어마어마한 분을 쫓아낸 겁니다. 방심위로서는 엄청난 손실이죠. 근데 제가 너무 민망한데 이것도 조금 서문을 하면 이게 이제 노조원 대상으로 했다는 거 감안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조사에서 핵심은 제가 아니라 유희림 위원장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희림 위원장이 거의 100%의 그 답변이 부정평가여서 부정평가가 거의 100%. 거의 100% 1%대의 보통이 나왔고 1%대의 보통 그리고 거의 100%대의 부정평가가 나와서 사실상 유일임 위원장은 내부에서 리더십이 사실상 다 망가졌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좀 지표로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방심위 전체 직원 가운데 노동조합 그 가입 비중이 얼마나 돼요? 지금 110여 명 정도 된 거고요. 됐다고 알고 있고 그러면 50% 조금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급들 이상은 노조 가입이 원천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직원 비율로 보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간부급을 제외한 보통의 평범한 방심위 직원들이 평가하는 류일임 위원장의 리더십은 거의 100%가 부정평가다. 1%대의 보통
이런 평가 좋은 것도 아니고. 네, 제가 찾았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제가 제일 중요한 거. 민망하게. 네. 제일 중요한 거. 김유진 위원에 대한 부정평가 제가 맞았습니다. 네. 7.9%. 7.9%.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네. 다른 걸 유희림 그러니까 1%라고 생각하는 그 정신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유희림 위원장의 미흡. 네. 20.6%. 네. 그 유희림 위원장님 제가 한 게 아니고 직원들이. 노조 가입한 직원들 평가입니다. 네. 그다음에 매우 미흡 76.2%. 예. 그래서 어머 어떻게 해요? 97.8%. 97.8%. 아, 90 그러네요. 예. 96.8%가 예. 부정평가입니다. 아, 참 이런 어마어마하네요. 평가를 받고 계시다는 것이 참으로 참. 근데 사필 규정 예. 눈은 정확하기 때문에 네. 아주 많은 정확한 사람들이 평가 본 같습니다. 평가니까요. 하여튼 이런 상황입니다. 방심위가. 그런데 이렇게 누구 특정한 한 사람을 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공재인 언론이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정치 현안 좀 여쭤볼게요. 네, 네. 방금 전에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총선에 승리해서 국회의원을 250명으로 줄이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전체 의원 정수가 300명이고 예. 지난해에 있었던 국회 정개특위 차원에서 있었던 국민 공론조사에서 대다수 공론조사에 참여했던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은 내려놓더라도 예산 뭐 이런 세비 이런 것들은 좀 깎는다 하더라도 의원 수를 확대해서 비례의석을 늘려서 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좀 수렴하는 민의의 전당이 되라 이런 요구였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50명을 깎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전 이제 저 얘기를 좀 아까 보고 느낀 게 네. 한철수신가? 한철수? 안철수의 새 정치가 검사 머리에 들어가면 저렇게 예. 바뀌어져서 나오나? 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사실 안철수의 새 정치가 이 비슷한 거였어요. 세비 깎고 의원수 줄이고 보좌관수 줄이고 뭐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 결말이 어떻게 났는지는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이제 한동훈식 새 정치라고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내용상으로 보면 검사식으로 바뀐 안철수의 새 정치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가 없어요. 특히 지금 불체포 특권 포기하라고 엄청 압박하잖아요. 민주당을. 네, 네, 네. 그게 말이 됩니까? 김건희라는 사람을 지금 주가 조작 의혹이 짙잖아요. 네. 이렇게 보호하지 않으면서 김건희 특검을 받겠다고 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저 말을 하면 진정성이 있죠. 네. 어떤 야당이 지금 이 상황에서 야당 대표를 1년 7개월 동안 탈탈 털고 뭐 야당 대표가 칼침 맞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불체포 특권을 없애자고 하겠습니까? 저도 불체포 특권 없애자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공개적으로 반성했어요. 참여했다니까요. 네. 나는 이런 정권이 들어설 줄 몰랐다. 네. 이렇게 검찰권을 악용해서 그 정적 제거에 나서고 이런 검찰이 있는 한 네. 저는 불체포 특권 지금 포기하면 안 된다. 이건 야당 의원의 의정 활동이 심대하게 훼손될 것이다. 네. 아마도 불체권 특권을 포기하면 김건희 특검법 같은 법안 엄두도 못 낼지도 모른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자꾸 민주주의를 후퇴하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방식으로 역행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안 지적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네. 좀 드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조금 더 힘을 좀 내서 좀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노력 이런 게 필요한데 민주당이 좀 조용하다. 네, 근데 이제 일각의 평론가들은 공천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발언에 나서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런 또 주장도 하거든요. 일단 그거보단 대표가 네. 저는 지금 이 사회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네, 것 같아요. 많이 이상해요. 예, 박근혜가 예. 소위
면도칼로 네. 테러 당했을 땐 예. 난리가 났었고 그걸로 뒤덮었고 이건 테러고 그래서 네. 거의 그걸로 선거에 이겼지 않습니까? 네. 그거의 반면 교사로 이건 이재명 대표는 이 턱이 아니고 네. 진짜 생명 죽을 맞습니다. 뻔했는데 예. 저승의 문턱까지 간 상황에서 이걸 정치 테러라고 떠드는 언론도 없고 오히려 이거 자작극이다 이런 식으로 한편에서 매도를 해도 네. 아무도 응징하려고 하지 않는 이 분위기 네.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실기한 게 아닌가? 저도 굉장히 돌아보고 있습니다. 네. 싸움을 함에 있어서 확 밀어붙여야 될 시기에 네. 사실 그 자리에 있었던 지도부들이 다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앞에서 그냥 뒤로 넘어갔으니까. 네. 아니 현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네. 이 대응과 관련 아니 그런데 제 말씀은 네. 서울에서 대응은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걸 결정해야 될 지도부가 다 부산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6시간 이상 늦어진 거죠. 네, 대응이. 시차가. 예, 그리고 대표가 지금 조금 조기 당무 복귀하려고 했는데 네. 이게 조금 처치가 필요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당무 복귀가 안 된 상황이라 네. 민주당이 뭔가 확 밀고 나가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지금 언제 복귀하십니까? 그건 그런데 곧 네. 복귀하지 않을까 복귀하셔야 되고요. 네. 네, 지금은 네. 그런 상황이고 예. 그다음에 지금 언론 가만히 보면 진짜 재밌는 게 저는 그 언론을 심판하는 총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탈당한 사람들 그 탈당 3인방 그다음에 소위 당 지도부를 욕하는 사람들만 언론에 등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네. 자꾸 민주당은 뭔가 막 하는데 안 하는 것처럼 네. 네, 그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지도부를 흔들면 지도부 흔드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게 더 문제죠. 사실은. 네. 오늘 아침에 민주당 청년당원 1000명이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창당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 라고 했는데 기자들이 이낙연 전 대표가 주도하는 새로운 미래로 가는 것이냐 합류하는 것이냐라고 물었지만 각자 어떤 신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생각이 다 다르다. 일단 탈당은 한다라는 것이고 그 이유는 최근에 있었던 성희롱 발언, 그 현근택 변호사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성비위, 그 다음에 민주당 돈봉투,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반성은 없고 기득권만 지키는 정당이 돼버렸다. 이런 비판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은 어떻게 모르겠는데요. 1000명 청년 당원 1000명이 탈당하면 지금 이게 이거는 보도는 나와 있어요. 아니 1000명의 명단이 나와야 네. 확인은 할 수 있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실제로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당 차원에서는 조금 큰일 아닐까요? 나 지금 궁금한데요. 네, 1000명 누가 1000명이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그 사실 확인부터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 박용진 의원이 어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을 해서 그 성비위 3인방 트로이카 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런 분들이 공천 국면을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한동훈 위원장 또 본인들은 뭐 2번 생각은 안 한다 이런 거 어제 또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 한동훈 위원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번, 3번 숙고하고 네. 결정은 신중하게 해야 그 당대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문제는 네. 이런 꼭 짠 것처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즉각 메시지가 나온단 말이죠. 네.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면 이 한동훈 위원장 그 주변에 누군가가 민주당에 탈당한 3분 혹은 네. 맨날 당을 흔드는 혹은 당에 쓴소리하는 사람들 말을 모니터해서 전해주면 그거에 반응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이걸 개별적으로 반응하는 게 당대표가 아니에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나타난 이후 국민의힘 대변인들이 존재가 사라졌잖아요. 혼자서 차치고 포치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제하셔야 되는 거고 박용진 의원은 네. 저는 이제 그 특징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 내용을 자기는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당 지도부가 예를 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겠죠. 네. 거기에 찬물 끼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강 의원님은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안은
과거에 뭐 그런 관련 사안이 있었다. 네. 그런데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거잖아요. 성비위범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심스럽게 해결하는 거 틀린 거 아니죠. 예. 그리고 결론이 이렇게 났으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것까지 묶어서 성비 3인방 그래서 정봉주 의원이 지금 소송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현근택 의원 건은 네, 현근택 변호사. 현근택 변호사 건은 네. 지금 진행 중이고 네. 본인이 이제 고심하고 있는 상황 네.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같은 당에서 사실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 윤영찬 의원 지역구의 일이고 네. 그리고 박용진 의원보다 당 지도부가 더 당 걱정합니다. 네. 맨날 이런 식으로 선정적으로 묶어서 네. 조선일보가 좋아하는 식의 프레임을 짜는 거 이건 정말 본인이 생각해 봐야 된다. 예. 왜 예. 민주당의 많은 당원들이 박용진 의원에게 네. 또 비판을 하는지 예, 그러면 또 박용진 의원 등을 네. 조선일보 등이 옹호해주고 이런 상황이 결코 본인에게 좋지 않다. 저는 박용진 의원이 삼성과의 싸움이라든지 네. 그 소위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관련 네. 뭐 긍정적인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근데 왜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지 알 길이 없고요. 네. 정봉주 의원의 경우는 관련 재판이 진행됐잖아요. 네. 그리고 재판 결과가 나왔고 그 판결문이 나왔어요. 어쨌든 네. 지금까지. 네. 그래서 본인은 굉장히 억울하게 지난 총선에 출마를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그 박용진 의원이 판결문을 좀 보고 정봉주 의원한테 사과를 하든지 네. 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판결문에는 네. 정봉주 의원 말대로 나와 있거든요. 예. 네. 그렇게 묶어가지고 이런 행동이 민주당 이제 나가보면 왜 이렇게 민주당은 안에서 싸우냐. 대표를 흔들고 네. 왜 이렇게 안에서 난리예요? 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봅니다. 네, 박용진 의원이 뭐 유치원 3법이라든가 삼성과 네, 네.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싸우고 이런 것을 평가한다면 굳이 정봉주 의원이 거기 강북을 갈 이유가 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다른 지역으로 가도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국회의원의 평가는 네. 다면적인 거예요. 저는 네. 정봉주 의원은 이 간 이유도 이해하고 네. 그리고 박용진 의원이 일을 잘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럼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박용진 의원뿐이냐? 아니죠. 네. 정봉주 의원이 그러면 박용진처럼 일 못할 건 일 잘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민주당이잖아요. 네. 예, 민주당이기 때문에 많은 당원들이 보기에 왜 박용진 의원은 저렇게 공개적으로 민주당의 위해를 그러니까 해를 줄 수 있는 말을 반복적으로 할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정봉주 의원이 거기 가면 네. 지역구 탄탄한데 이기면 되잖아요. 박용진 의원이. 네. 저는 참 이상한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조홍천 의원 지역구에 이제 네.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저보고 언론이 친명 자객이라고 비판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원욱 의원 지역구에 가면 친명 자객이래요. 저기 최기상 의원, 친명이라는 최기상 의원 지역구에는요. 조승현, 조상우 어떻게 조씨들만 또 가 있네요. 다 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뭡니까? 친명 자객입니까? 그 사람들도? 다 같이 친명 아니에요, 셋 다? 셋 다 친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정치는. 네. 그런데 그러면 당에 쓴소리하는 조홍천, 이원욱, 윤영찬, 네. 김종민, 박용진 의원 지역구엔 아무도 안 가고 네. 단수공천 하라는 겁니까? 뭡니까? 저는 그 태도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네. 민주당은 경선 원칙입니다. 네. 경선에서 이기면 돼요, 박용진 의원이. 네. 당원과 국민의 판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호적인 언론 환경을 활용해서 이러시는 건 예, 약간 저는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게. 많이 마음에 안 듭니다. 민주당스럽진 않다. 예, 그렇죠. 약간 예. 국힘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평가고요. 네. 그리고 저는 어디든지 그게 이재명 대표 개항이라고 할지라도 젊은 청년 정치인이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그러면 젊은 청년 정치인이 아니라 원희룡 전 장관이 오늘 도전을 하셨습니다. 아니 거기는 이제 국힘에서 대결하는 거니까 네. 내부가 아니라 네. 네, 그거는 이재명 대표를 어쩔 수 없이 개항에 출마하도록 만드는 또 1등 공신이. 역할, 공신 비슷한 역할을 원희룡 장관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원래 개항 출마를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원희룡 장관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개항에서 출마 안 할 수 없게 된 거. 그 도망갔다고 할 거 아니에요? 저는요, 언론이 다 프레임 해놓고, A 프레임, B 프레임, C 프레임 해놓고, A, 개항에 이재명이 원희룡 없이 출마할 경우, 욕심쟁이 프레임. 또 한다. 이 프레임 걸 거라고 생각해요. 개항에 원희룡이 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출마 안 하면 도망자 프레임 설정하려고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 대표는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전국 선거를 지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비례대표 끝번 받고 할 수도 있고 출마 안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재명 대표를 그 욕보일까 해서 갖가지 프레임을 짜놨을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원희룡이 오니까 무서워서 개항을 떠났다. 이 프레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별 중요 변수는 아니죠.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가 마치 대통령이 신년인사회를 다니는 것 같다. 한동훈 대통령이 신년인사 다니는 거냐 이제 이런 비판을 했는데 오늘 뭐 이렇게 인천도 가고 했습니다.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는 좀 어떻게 보세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다. 네. 원래 당 대표는 관리형이 최고예요. 관리형 당 대표가 일을 잘할 때 각 당이 최고의 성적을 거두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해찬 대표예요. 이해찬 대표가 정말 총선을 그림처럼 관리해서 있을 수 없는 의석 180석을 얻었잖아요. 네. 그래서 총선에 이기려면 저렇게 정치적 행보, 대권 행보 하면 곤란하죠. 아무리 그래도 한동훈이 대통령 아니에요. 국민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가 꼭꼭 숨어 있고 그 한동훈 위원장이 돌아다니는데 그럼 이게 진짜 차별화라면 김건희 특검법도 받고 대장동 특검도 받고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태원 특별법도 거부권 행사 못하게 하고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편인 거 우리 다 알아요. 다 알아요 하셨습니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우리 김유진 위원도 사실은 시민사회 출신이시기 때문에 저 이것 좀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그 민주당부터 시민사회까지 포괄하는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그리고 여기에 정의당이나 진보당이 들어올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부정적인 것 같고 조국 전 장관까지 포함하는 비례연합정당, 개혁연합신당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거든요. 이 제안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제안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누구나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시민사회 원로들이나 정통성을 가진 민주화 운동의 대부들께서 요구하시면 그게 일정하게 힘을 갖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민주당까지 포괄해서 위성정당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민주진보 진영이 전체로 이 선거에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화학적 결합이 가능하냐. 그런 건 코멘트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 몇 주간 제 코가 석자여가지고 이 비례연합 정당에 대해서 제목만 이렇게 쓱 보고 보고 내용에 대해서 고민은커녕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설프게 코멘트를 하는 게 누가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병립형으로 가느냐, 연동형으로 가느냐, 뭐 여러 고민이 있잖아요.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왜 자꾸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까먹지 말자. 선거구제는 국회의원을 뽑는 룰이다. 그럼 이 룰은 여야가 합의해야만 통과된다. 그러면 자꾸 민주당에게만 이렇게 그 압박을 가하는 건 민주당은 그나마 말을 들으니까 그러잖아요. 아니 시민사회 대표들께서 국민의힘 좀 찾아가십시오. 국민의힘이 병립형 하겠다는 건데 그리고 국민의힘이 요지부동인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기서 이제 서울에 보면 전두광의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정두광이 하는 말 중에 사람이란 누군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주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입장이 확고해서 그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데는 상대를 안 한다는 거죠.
지금 그렇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렇다는 거죠. 네, 국민의힘은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도 말 안 들어주니까 네. 사실 언론 노조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해낸 게 뭐가 있습니까? 예. 들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예. 민주당은 그나마 얘기를 들어주니까 와서 뭐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협상의 여지가 있는 민주당과 협상의 여지가 있는 민주당한테만 너무 그러시지 말고 국힘을 통해서 투쟁하십시오 좀.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언론 상황도 엄혹하고 정치 상황도 매우 좋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후에 이번 90일도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은 선거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 전국이 또 출렁일 것 같은데요. 여하튼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김유진 위원 특별히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데 하지 못한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중에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방심위 직원들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정말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 전까지 노조위원장을 이렇게 새로 뽑을 만한 네. 그런 조건이 안 돼서 노조도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 이게 조금 불편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정도였는데. 지금 어느 방송사, 거대 방송사보다 탄탄하게 노조가 꾸려졌고, 네. 그리고 그 유림위원장이 가짜뉴스 센터 만드는 그 과정에서부터 가짜뉴스 심의 네. 등등에 대해서 그때 직원들이 계속 그 목소리를 내면서 저항을 해 왔어요. 네. 그러다가 노조를 만들고 이번에 이제 그 공익 신고자를 색출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금요일에 149명이 네. 실명으로 추가로 위원장을 국민권익위에 또 고발을 했습니다. 실명으로. 네, 실명으로 국민권익위에 149명이 와. 했고 여기는 노조원뿐만 아니라 평직원부터 간부급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 실명이 이제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권익위 이제 고발할 때 실명으로 했다는 것이고요. 네. 사실상 이런 행동들이 이런 그 액션들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게 저는 너무 놀랍고 평소에 이제 직원들을 보면 굉장히 이분들이 조용하고 네. 전혀 정파적인 분들이 아니세요. 그런데 너무 심하니까요. 네. 방심위가 그동안 이러저런 문제는 있었다고는 하나 이렇게까지 위원장의 어떤 정략적인 의도에 따라서 망가진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직원들이 정말 방심위 직원의 명예 그리고 그 자존심 네.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있는 힘을 다해서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네. 계속적으로 이 방심위 문제들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아마 조만간 그 색출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색출을 해서 어떻게 그 조치를 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 탄압이 좀 노골적으로 드러나면 그때 좀 힘도 좀 많이 실어 주셨으면 좋겠다. 네.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방심위 그 직원들의 그 활동을 제가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감동이에요. 예, 정말 감동이고 한 사람의 시민이 자기가 선 위치에서 민주주의를 역행시키지 않으려고 한 땀 한 땀 노력하는 그 연대의 힘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예. 세상이 퇴행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저지선을 지키고 있다. 저는 방심위 직원들의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희가 현장에 다 있잖아요. 누구는 언론을 하고 누구는 검사를 하고 또 누구는 무엇을 하고 다 하면서 각자 자기 위치에서 민주주의나 상식과 공정이 파괴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도처에 지금 모든 것들이 다 파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선 위치에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방심위 직원들을 향해서 또 의원님도 한 말씀 하셔야겠습니다. 아니 저는 늘 했죠. 네. 했는데 아니, 취재 편의점을 통해서. 네. 네. 사실 국가기관이잖아요. 네. 방심위도. 그리고 안정된 직장이에요. 사실 제가 있을 때 방송위원회도
가장 안정된 직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이에요. 네. 이게. 그리고 언론을 심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식 수준이 높아요. 네. 그리고 공부를 하게 돼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서는구나. 이게 저는 탄탄한 사람들만이 윤석열에 저항할 수 있는 거구나. 이 체제에.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방심위 직원들이 저렇게 저항하는 건 알차기 때문이에요. 보통 사실 이제 뭔가 먼저 나서고 이럴 땐 피가 뜨거워서 나서는데 네. 이번 방심위는 보면 피가 뜨거운 사람들이 아니라 알찬 사람들이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탄탄하게 149명이 실명으로 위원장을 고발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늘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누가 탄압을 받으면 그분에 대해서 늘 추적해서 응원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드리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나빌레라님께서 방심위 직원들의 용기에 응원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동안 이어져온 수많은 시민혁명의 역사 속에서 정말 나라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시민들이 나서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역시도 그 선상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두 용기 잃지 말고 편안한 따뜻한 맛있는 점심 드시고 오늘도 활기차게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